네,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미리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수업 모형 가장 기본적인 거까지만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강론으로 넘어갈 예정인데, 자 이제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엔 탐구 학습 모형이랑 저희가 문제 해결 학습 모형 이제 두 가지를 함께 이제 봤었는데요. 이 의사결정 수업 모형까지 이 세 개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임용고시 공부할 때 공부 늦게 시작하는 형들이 맨날 했던 말들이 사회관 세 개만 보면 된다. 탐구, 문제 해결, 이제 의사결정까지 세 개만 보면 된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그때까진 맞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세 개가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개념학습 모형이랑 논쟁 문제 수업 모형까지 조금 넓어지는 좀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하면은 한 그래도 사회과에서 자주 나오는 모형 5개 다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 수업 모형 자체는 일단 다양한 사회 문제나 쟁점이 증가하고 사회적 갈등이 급증하고 있다. 즉 우리가 생각보다 선택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사회 문제나 쟁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민이 필요하다. 사실은 뭐 선거는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외에 우리나라 아직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투표를 한 적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 투표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럴 때 선택 사항,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 했던 이제 국민 투표는 아니고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했던 투표 중에 하나가 무상급식 문제였는데요. 그때 이제 서울시장이랑 교육감이랑 이제 좀 대립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시민들한테 물어봤죠. 그래가지고 무상급식을 하게 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선택의 상황에 많이 놓여지게 된다. 근데 이 선택을 할 때 사회과에서 바라는 선택은 그냥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좀 합리적으로 내가 이걸 왜 이 선택을 했고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판단 하에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게 의사결정 수업 모형입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나 쟁점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의 성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 탐구학습 모형 때 저희가 봤던 문제는 사회 문제예요. 즉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회 문제, 즉 사실 문제죠. 사실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모든 문제는 가치 문제가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사회 문제와 가치 문제를 혼합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치 문제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개인의 가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다. 사회 문제 또는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사실 탐구와 가치 탐구를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 결합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는 의사결정력이 이제 신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회과가 과학과나 수학과나 국어과에 비해서 좀 저 같은 연구자로서 연구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학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기가 좀 어려워요. 수학이면은 어떤 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 이런 걸로 보통 판단을 하지만, 사회과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력이라는 게 한 학기 동안 나한테 배운다고, 교사한테 배운다고 이게 좋아질까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좀 종단 연구처럼 몇 년 동안 이렇게 좀 뭐 봐와야 되는 연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저 같은 연구자는 좀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 사회적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실과 가치가 혼재되어 있다.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사실 부분보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사실이 중요하진 않아요. 가치가 달라지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 아까 지금 1층에 뛰어오다 보니까 뭐 자보 같은 거 대자보 붙어 있던데, 사실 그런 것도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사실을 둘러싸고 있는 두 양측 혹은 뭐 다양한 입장들의 가치관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학교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치관의 대립 중에 하나가요, 학교 폭력이에요. 저는 학교 폭력 원벌주의 쪽의 교사이기는 한데, 저는 학교 폭력을 좀 엄하게 다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마음 놓고 좀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는 게 어떻게 보면 학교 혹은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반대의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해를 한 학생도 학생이긴 하다. 그럼 그 학생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접근을 하는 부분들도 계세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가치관이 다른 것뿐인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뭐 개인적 문제에서는 학교 선택, 여기 다 교대 오신 것처럼 진로, 직업 선택, 취업, 배우자 선택, 결혼, 주택 구입, 자녀 출산, 교육 등등 이런 것들도 아직 우리나라 사회과에서는 이런 걸 잘 안 다뤄요. 이게 사회과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미시적으로 바라본다면은 굉장히 사회과스러운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문제로 학교 폭력이나 뭐 체벌, 비정규직, 지역 격차 이런 것처럼 거시적인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의사결정 수업과 논쟁 문제 수업이 모두 사실과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건데 사실 비슷합니다. 근데 살짝 다른 게 뭐냐면요. 의사결정 수업 모형은 개인적 문제도 다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학교 진로 문제나 아니면은 뭐 주택 구입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의사결정 수업 모형에 들어가는 거고, 특히 초등학교에서들은 의사결정 수업 모형에서 많이 하는 게 경제 시간에 어떤 물건을 사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일까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좀 의사결정 수업 모형이고, 우리가 뒤에서 배울 문제 해결 수업 모형, 논쟁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문제를 다루지 않고요. 요 논쟁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으로 논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문제다 보니까 개인적 문제를 다루지 않고요. 그다음에 찬반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들을 다룹니다. 요거는 좀 자세하게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과 가치가 혼재된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능력을 가르치는 교수 방법이다. 그래서 의사결정 수업은 사실의 탐구와 가치의 탐구를 종합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한 후 합리적 대안을 선택하는 거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여러 가지 뭐 자동차를 산다고 하면은 뭐 아반떼도 있고 소나타도 있고 그랜저도 있고 다 적어놓은 다음에 그 중에 나한테 가장 적합한 거를 찾아서 선택을 하는 것처럼 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다양한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표를 만들어서 실제로 만들어 보고 이제 선택하는 과정을 하는 건데, 이런 수업은 아마 사회과 1에서 한번 나중에 해보실 거고, 저희는 2기 때문에 나중에 강론 다룰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사회가 매우 복잡하고 빠르게 변동하니까 우린 날마다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선택이라는 게 단순히 내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예를 들면은 제가 특정인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자, 작년에 문제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채권이 신용도를 확 잃어버렸던 사건이 뭐였냐면은 레고랜드 사건이에요. 레고랜드를 지을 때 이제 어떤 좀 대출을 끌어다 썼는데, 만약에 레고랜드가 돈을 못 갚아주면은 강원도에서 이거를 우리가 대신 내주겠다까지 사인을 했는데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우리 돈 없으니까 안 돼 라고 해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도지사가 정책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뭐 정책적 판단인데, 문제는 정책적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상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예상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 자체를 깎아먹었어요. 단순히 돈을 2천억이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피해는 2천억이 아니라 2조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항상 너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 같냐 라고 미래를 예측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수업 모형에서는. 그래서 민주사회는 유능한 자질을 갖춘 대표자를 선출하고 공공 내 정책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뭐 선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학생들이 진짜 뭐 공무원이나 뭐 정치를 한다면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과는 사회 문제와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반성적 의사결정력과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의 발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선택이 다가 아니라요. 요즘 사회과의 추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선택을 하든 문제를 해결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요 실천으로까지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임고에서도 아마 이 행위 능력이나 뭐 사회적 실천이나 행위 이런 쪽은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번 이제 우리가 처한 다양한 선택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신부입니다. 시댁과 갈등이 너무 심해서 고민이에요. 이 결혼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회사에서 상사한테 찍혔는데 저 퇴사해야 할까요?
인터넷에 자주 올라오는 고민글입니다. 보통 이런 댓글이 달리죠. 결혼하면 더 심해집니다. 할 수 있을 때 헤어지세요. 회사 밖은 지옥입니다. 그 정도면 참고 다니세요. 분명하게 선택을 내려주는 이런 댓글이 좋아요를 많이 받고 베스트로 뽑히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양자택일을 하려는 함정이죠. 헤어져야 할까요? 계속 만나야 할까요? 라고 묻는 순간 우리는 둘 중 하나를 고민하게 됩니다. 더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늘 이별해야 할지 말지를 묻지 어떻게 관계를 개선해야 할지를 묻지 않습니다. 새 차를 뽑을지 말지를 고민하지 어디에 돈을 쓰는 게 현명할지 생각하지 않죠. 우리에게는 항상 더 많은 선택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범위를 양자택일로 좁게 정의하는 순간 더 좋은 결정, 더 좋은 기회가 날아가 버립니다. 예시 하나를 같이 살펴보죠. 사라는 대학교 취업센터의 책임자입니다. 그녀는 힘든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행정보조직원 라이언이 문제입니다. 라이언은 데이터베이스를 네, 관리하면서 영상이 좀 길어서 이거 유튜브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가르쳐야 될 거는 학생들한테 최대한 많은 대안을 이제 펼쳐놓고 각 대안의 장단점 분석해가지고 최대한 좋은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게 의사결정 수업 모형의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학문적으로 풀어내는 게 사회과 교육인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교육적 효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의 과학적 탐구를 통하여 사실 문제와 관련된 지식 이해를 증대한다. 즉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문제들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필수적인 거고, 아무것도 모르고 선택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대립 가치들을 명료화하고 가치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치 탐구력을 신장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에서 나온 모형인데 미국은 윤리과가 없어요. 에틱스라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이 가치 탐구력이라는 게 사회과에 다 들어와 있어요. 유럽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윤리과가 별도로 독립을 하다 보니까 윤리과 수업 들으셨죠? 그러면 거기에 가치에 대한 수업 모형 엄청 많잖아요. 가치 명료화 수업 모형도 있고 별의별 한 열 몇 개가 있는데 그거랑 계속 겹치실 거예요. 공부하시다 보면 사회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가치 탐구력 신장이 가치 명료화 학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윤리과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대립된 가치들을 비교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좀 더 선호하는가를 찾아보는 게 저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치 탐구력을 신장을 시킨다.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를 구분해서 검증해야 하고 사실과 가치를 종합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종합적 안목과 통찰력을 길러주는데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선택한 다음에 해결하려고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서 혼자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당연히 함께 해야 되니까 토론이나 이런 상호작용 같은 게 필요한데, 탐구학습이나 이 의사결정 수업명에 공통적으로 학교에서 하기 힘든 게 40분 내에 끝내기 정말 힘들어요. 이게 교사 40분 내에 끝내려면은 교사가 미리 자료조사 다 한 다음에 그걸 나눠주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판단해서 대안 짜고 선택하게 하면 40분 이내에 뭐 판단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학생들이 첫 번째부터 사회 문제에 관련된 지식 이해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저것만 40분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가치 탐구력 하려면 또 저거 40분인 거고, 대안 만들어서 선택하고 토론하는 것도 40분이 걸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면은 아마 프로젝트형으로 엮어서 들어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여기서 내면은 출제자들이 미친 건데, 여하튼 자, 앵글앤 오초와 같은 경우에는 진리에 대한 의사결정과 공공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회과에서는 진리보다는 공공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학을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공정책 같은 경우에는 1번이 문제의 확인과 정의, 그 다음에 2번이 가치에 대한 가정의 확인. 이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가치들이 도대체 무엇이 있고 그것과 관련된 이론들을 같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의 확인 같은 경우에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최대한 다른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 게 대안의 확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결과의 예측, 각 대안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가지고 판단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고 내가 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정당을 한 다음에 이게 혹시 다를 수도 있나? 한 번 더 이제
반성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형태의 첫 번째 나왔던 의사결정 수업 모형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특별회의 온라인 소통팀 이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정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재 씨 혹시 참여활동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참여활동이요? 선거 때 투표에 참여하거나 사회에서 봉사활동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참여활동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거 중 투표에 참여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것 등 다양한 참여활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여활동 중 우리 시민들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증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체험활동을 가는 수동초등학교 친구들은 도시락을 먹을 공간이 없었다고 해요. 박물관 안의 식당이나 카페에는 모두 외국 음식물 반입 금지라는 표말이 붙어 있었고 밖은 비가 오고 있었는데요. 박물관은 학생들이 단체 체험학습으로 많이 찾는 곳인 만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측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문사에 보고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학생들이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수성초등학교 친구들의 제안을 통해 마련된 박물관 근거는 수성초등학교 친구들의 삶에도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으므로 정책 제안을 통한 참여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수성초등학교 친구들처럼 공공정책을 제안하는 참여활동을 시작해볼까요? 공공정책이란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증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이런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결정한 행동 방침 또는 지침을 말해요. 일상의 문제점이나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Yes.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사회과에서의 프로젝트 학습이라 제가 보여드린 건데 이제 저 수업이 뭐였냐면은 학생들이 직접 중앙박물관에 갔는데 비 오는 날 밖에 나가서 먹을 수가 없어서 되게 구석진데 후미진 데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오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루어졌던 프로젝트인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공공정책이나 이런 의사결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보고 이거를 그냥 교실 내에서 끝내버린 게 아니라 진짜 사회에 영향을 줬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로서 실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되게 신기해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가 완전히 덜 발달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자기가 궁금한 거를 자유롭게 질문하는 분위기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대자보를 대학교에서 붙인 것처럼 일본 대학생들은 자신의 의사를 학교 내에서 말하는 거를 예의 없다고 생각한대요. 물론 초중고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자치나 이런 민주주의 같은 게 거의 발달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거죠. 특히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런 나라가 한국밖에 없죠, 지금 동양에선. 그래서 이제 좀 예시로 보여드렸고요. 이런 것처럼 좀 우리가 나중에 학생들의 삶 속에서 어떤 좀 다양한 가치들을 좀 뽑아낼 수 있는 게 교사의 역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고. 그래서 의사결정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 뱅크스 교수님은 선생님들 혹시 다문화 교육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워낙 유명하죠. 이 다문화 교육, 멀티컬처럴 에듀케이션이란 말을 만드신 분이에요. 저 뱅크스 교수님이 미국의 이제 흑인 교수님이신데 저분이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이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냈고 이게 지금 전 세계로 퍼져 나갔는데 이분이 처음에 원래 전공하던 게 의사결정 수업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사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가치를 종합하여 의사결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거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본인이 흑인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도 아무리 뭐 다인종 국가이긴 하더라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엄연히 지금도 있고 옛날엔 더 심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분명히 사실적으로 흑인들이 훨씬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흑인이라는 가치가 개입이 되면서 결정이 굉장히 많이 허물어졌다라는 그런 경험을 본인이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사결정 수업 모형을 계속 발전을 시켰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건 이제 그런 철학에서 이제 나온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문제 확인, 의사결정을 뭘 할 거냐, 그다음에 사회탐구, 사실문제 알아보고, 가치탐구, 가치문제, 그다음에 의사결정에는 대안을 확인을 해보고, 이 결과 예측해보고, 평가해보고, 행동으로 넘어가서 진짜 실천해보고 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의사결정 수업 모형을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두 번째 거 사회탐구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탐구학습 모형 그 자체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탐구학습 모형도 제가 엄청 큰 모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큰 모형이 이 의사결정 수업 모형에서는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윤리과의 가치 명료화 모형을 그대로 다 넣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는 거의 한 단원을 끌고 가도 충분한 수준의 이제 모형인데,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했던 게, 저는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의사결정 수업 모형으로 한 단원이 거의 가능해요. 한 20차시 이상이. 왜냐면 원자력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하려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원자력이 뭔지,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의 종류도 다양해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이 만약에 뭐 일으킬 수 있는 문제 같은 것도 탐색하려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테마를 잡아가지고 할 때 괜찮은 모형이다. 특히 요 뱅크스 교수님의 모형은. 그 다음에 올리버 스콧은 의사결정의 과정을 6단계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인식 똑같고요. 문제의 정의, 그 다음에 근데 이분은 여기 안에 문제의 정의 안에요, 과학적 사실탐구, 그 다음에 가치탐구를 다 안에 넣어 놓으셨어요. 근데 반대로 뱅크스 교수님과 다른 거는 요 뒤에 대안 개발이나 평가 이쪽을 좀 더 강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 정리를 하자면은 뱅크스 교수님은 내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밑준비를 사실탐구와 가치탐구를 강조해가지고 밑준비를 튼튼하게 한 게 이 뱅크스 교수님의 모형이었고, 올리버 스콧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정의 좀 간단하게 가지만 대안을 개발하고 그 대안을 다루는 수업을 좀 더 크게 가져가는 게 올리버 앤 스콧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정도는 인부에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착용수 모형은 우리나라 건데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생 개개인이 사회 문제와 관련된 사실과 가치를 탐구하고 그것을 종합하여 합리적 대안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과정으로 구성이 된다. 그다음 의사결정 수업 모형의 공통점입니다. 다양한 모형들을 보여드렸지만 그거의 공통점만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사회 문제는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 요거는 의사결정 수업 모형의 모든 유형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사실 탐구와 가치 탐구를 종합하는 탐구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세 번째, 사실 탐구와 가치 탐구를 종합하여 여러 대안을 탐색하고 좋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한다. 네 번째, 행위의 실천을 강조한다. 요 내용들은 모든 모형에서 동일하고 그 안에서 어디에 강조점을 주는가가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뱅크스 교수님의 개인적 의사결정 수업 모형은 사회탐구, 가치탐구가 나눠지고요. 의사결정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회탐구는 단지 새로운 사실이나 지식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탐구학습 모형에서 하는 거고,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도움을 주겠다. 사회 문제에 대해 학생이 스스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과정과 능력을 학습하도록 가르치는 과정이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런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교육대학교 3학년 1학기 이 강의실에 앉아있으실 때까지 많은 선택을 하셨겠죠. 물론 교대에 오실 때도 선택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재수를 할지 안 할지도 선택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초중고 때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선택들이 쌓여가지고 지금의 선생님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저도 지금까지 교사를 하는 이유, 했던 선택, 박사를 했던 선택, 전공 선택 등등이 모여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학생들한테 결국 우리가
사회과뿐만 아니라 수학이든 국어든 모든 과목이 이 선택을 잘하게끔 하려고 가르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뭐 직업적인 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혹시 여기 주식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유, 요즘에 대학생들 워낙 많이 한다니까. 대학생들도 많이 하는데 그 주식이 나쁜 건 아니죠. 투자의 종목이고, 요즘에 교사들 연금이 박살이 나가지고 투자 안 하시면 안 돼요. 투자 연금이 없으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런 것도 다 의사결정이에요. 왜냐면은 사실탐구적으로 뭐 그 기업에 대해서 평가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러면은 가치탐구가 없지 않냐? 가치탐구도 있습니다. 그 기업의 펀디멘탈 같은 거를 보려면은 그건 사실탐구가 아니라 가치탐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회장의 마인드가 어떤지, 그다음에 이 회사의 가치, 뭐 사회적 가치가 어떤지, 이런 것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인터넷에서 좀 지났지만 돈줄 내준다라고 하죠. 그런 건 거의 다 사실 가치 문제에서 시작이 돼요. 저기 되게 착한 기업이네? 그러면 돈줄을 내볼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악덕 기업이면은 주식이 박살이 나는 거고, 이제 그게 터지면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선택에서 이런 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과학적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일반화된 지식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게 이 일반화된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뱅크스 교수님이 했던 사회 탐구는 그냥 쭉 확인만 하시면 되는데, 가치 분석은 또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가치 분석은 학생들이 두 가지 이상의 가치들이 대립하는 갈등 상황에서 가치 선택의 결과, 가치 선택의 이유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결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즉 예를 들면은 여기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결정한다라는 거는 그냥 나 저게 땡겨가 아니고요. 내가 저게 왜 땡기는지 정확하게 근거를 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한다라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두 가지 가치가 대립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기부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기부를 하는 행위가 제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기부를 통해서 저는 그린피스에 하고 있는데, 그러면 환경을 위해서 그린피스에 할 것이냐, 3만 원이라는 돈을 예를 들면은, 그럼 아니면은 그 3만 원을 가지고 로또를 살 것이냐, 이런 것도 되는 건데, 기부를 안 한다고 나쁜 거는 아니에요. 즉 의사결정 수업 모형이나 이 사회과에서 다루는 가치의 문제들은요, 생각보다 선과 악의 대결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선과 선의 대결이 대부분이고요. 비슷한 수준의 가치들끼리 부딪힐 때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지, 압도적으로 선과 악이 나뉘어지는 문제에서는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일반인들에게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거는 좀 논외로 치고, 여하튼 비슷한 가치들끼리 부딪히는 걸 여기서는 가치탐구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탐구 모형, 학생들이 정의, 평등, 인간 존엄성 같은 민주적 가치들을 확신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모형이고요. 가치 갈등의 원천과 갈등의 이유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왜 일어나는지, 가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의 결과를 예측한 후에 자유롭게 선택하고 어떤 가치가 좀 더 민주적인 가치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단계는 쭉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확인만 하세요. 그다음 이것도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탐구를 통한 사실 또는 지식의 도출, 그리고 가치 탐구를 통한 대립가치 명료화를 종합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이다.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절차적 합리성인데요. 절차적 합리성이라는 거는 아까 뭐 뱅크스 교수님이든 올리버 스콧이든 이런 기본적인 의사결정의 절차가 있잖아요. 그럼 그 절차만 지키면은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것도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감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법적 절차만 지키면은 모든 게 문제가 없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 절차 내 절차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는 당연히 있어요. 이번에 대전이었나요? 한국타이어 공장 불탄 거? 네, 대전이죠. 거기가 이제 불탔는데 거기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대요.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어서 아마 처벌을 잘 못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거기가 불타면서 그 일대의 상권이 아예 죽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게 그 타이어 가연 소재가 타면서
완전 식당 안에 다 까맣게 뭐 재가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다음에 아이들 흡입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처럼 법은 지켰지만 절차적으로는 완벽했지만 문제는 확실히 발생을 했고 그 피해를 다른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과연 이 절차를 지키는 게 합리적일까라는 고민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행위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는 결과의 평가가 항상 추가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단적으로 사회 문제는 대부분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대부분 집단과 집단 사이에 가치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원래 쓰레기 서울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디다 매립했냐면 인천시에다 있었어요. 한 꽤 오랜 기간 동안. 근데 인천시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 못 받겠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은 쓰레기를 갖다 버릴 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서울시 내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서울시에다가 매립지를 하나 짓겠다 했는데 그게 마포구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마포구에는 이미 매립지가 하나 있어요. 큰 거 난지도라고. 그게 있는데 불구하고 그 옆에다 또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포구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도 마포구랑 서울시랑 싸우고 있는데 제가 그 마포구를 우연히 갔다가 플랜카드를 이제 붙여진 걸 봤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 플랜카드 보면은 딱 두 정당이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유일하게 두 정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플랜카드 건 걸 처음 봤어요. 한 플랜카드에 두 정당 이름이 같이 박혀져 있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대 집단이잖아요. 마포구라는 집단을 사이로 둘이 통합을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거기서 서울시청 편들었다가는 그 사람은 더 이상 거기서 출마를 못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집단과 집단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은 구성원과 소속 집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집단의 구성원이 사회 문제에 대해 개인적 결정을 한 후에 다른 구성원과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집단적 결정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토론과 협상을 통해서 집단 지성이 작동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됐으면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이겠죠, 완전히. 근데 우리나라 제가 학생들한테 뒤에 지금 영상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학생들한테 맨날 사회과 시간 혹은 정치 시간에 처음 보여주는 영상이 우리나라 의회거든요. 의회에서 싸우는 거, 의자 집어던지고 이런 걸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나 토론의 가장 정점에 있어야 되는 국회인데 그 국회에서조차 지금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오히려 생각보다 초등학생들이 회의를 잘해요. 걔네들은 자기의 이익을 살짝 포기할 줄 아는 애들이에요. 좀 더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은 어른들이 더 포기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사회과 교육이 효과가 없었나? 왜 초등학생들이 더 토론을 잘하지? 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 데서 현타가 오긴 하지만, 여튼 선생님들은 나중에 가셔가지고 학생들이랑 좀 더 좋은 수업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하튼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내 이익을 포기한다는 게. 그래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합니다. 우리가 막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다, 뭐 투표다라고 하는데 이게 선거가 맞기는 맞아요. 근데 다수결은요, 민주주의 그 이론을 보면은 차악의 선택이에요. 최악의 선택은 이제 독재고요. 그다음에 차악이 투표고요. 가장 좋은 거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대화와 타협이 앞차시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표는 뒷차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충분하게 한 후 어쩔 수 없을 때 투표를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하고, 저도 학생들하고 항상 뭐 반에서 뭘 결정을 할 때 무조건 투표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쭉 다 이야기를 해보고 투표를 해보자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제에 대해 집단 간 토론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령연금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이번에 쓴 논문의 딱 첫 문장의 시작이 갈등 공화국이거든요. 한국이 이제 갈등 공화국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줘야 한다면서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쓴 내용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갈등 공화국이 된 이유가요. 전 세계에서 1등을 했대요. 실제로 갈등 지수가. 그래서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영역 중에 7개에서 1등을 했고요. 근데 그 1등한 영역 중에 세대 갈등, 그 다음에 남녀 갈등,
그다음에 지역 갈등, 그다음에 학력 갈등 요 네 가지 분야에서 2등에 비해서 2배로 높았대요, 점수가. 그러니까 그만큼 심한 갈등인데 이것까지는 또 뭐 해결하면 되잖아 했는데 문제는 갈등 해결 지수는 뒤에서 3등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일어나지만 갈등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계속 갈등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집단적 의사결정 이러한 모형들이 그런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좀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수업 모형을 좀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 노령 연금과 관련해서도 사실 세대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65세 이상에게는 지금 20만 원인가씩 아마 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주는데, 청년들한테 20만 원씩 준다고 하면은 반발이 엄청 심해요. 네. 그러니까 뭐 20살부터 23살, 4살까지 대학생 혹은 그 나이대의 모든 청년들에게 20만 원씩만 준다고 해도 젊은 애들이 일을 해야지 뭐 돈을 주면은 뭐 편하게만 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기득권층이. 자, 그런 거에서 좀 저는 안타깝기는 한데, 여하튼 이제 그런 게 많이 이슈가 됐고 학생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은 주제예요, 이런 거는. 그다음에 집단적 의사결정 수업 모형은 개인적 의사결정과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게 결국 집단에서 예를 들면은 뭐 두 개의 우리 집단이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결국은 개인적으로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할지 정해놓은 다음에 내가 어느 집단에 들어갈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 의사결정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개인적 의사결정이 끝났으면은 집단으로 넘어가서 우리 다 같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에 뭐 집단 간 협상과 타협이 끝났으면, 타협이 됐다라고 하면은 6번, 7번은 안 하는 거고요. 만약에 타협이 안 됐으면은 6번, 7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딱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계는요. 저번 시간랑 똑같이 우리가 이거를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실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합리적 결정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항상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에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가 아니라 철인 체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장 훌륭한 사람이 독재처럼 쭉 밀고 나갈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민주주의를 선택을 하는 건데, 이 대다수의 선택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동체적 합리성을 달성하기 어렵고 결국 사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즉 절차를 지킨다고 합리적인 건 아니다. 이러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논쟁 문제입니다. 자, 여러 인종과 민족의 교류가 증가하고 다양한 문화가 전파되면서 인종 간, 민족 간 대립과 충돌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소득과 학력의 증가로 일순위 높아지고 뭐 다양한 집단들이 생기면서 이해관계의 대립도도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1990년대가 살기 참 좋았다고 하세요. 90년대 초중반. 왜냐면은 사회적으로 갈등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회적으로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언론에서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힘이 있다 보니까 뭐만 하면은 빵 뜨면은 뭐 누구 학폭 문제, 무슨 뭐 문제, 그다음에 요즘에 더글로리 그 뭐 나온 학폭 문제 별게 다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사회적 논쟁이나 이슈가 너무 우리 눈에 쉽게 들어오다 보니까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 유사하지만 아까처럼 논쟁 문제 같은 경우는 개인적 의사결정은 아니고요. 대부분 다 사회적 문제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다루냐? 논쟁 문제 혹은 공공의 쟁점이라는 말로 보통 쓰는데, 사실과 가치가 혼재된 문제로서 1번 찬반 의견 대립이 팽팽히 맞서고 5.5 대 4.5 혹은 6 대 4 정도인 거지 막 8 대 2처럼 압도적으로 벌어지는 문제는 논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 다수에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여야 합니다. 즉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킬 때 우리는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이라고 합니다. 논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논쟁 문제의 특성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논쟁 문제는 사실 문제, 가치 문제, 용어 정의의 문제를처럼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부터 굉장히 세분화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논쟁 문제는 올리버와 쉐이버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형인데요. 쟁점과 관련된 용어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기본적인 가치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공공의 쟁점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의 종류로는 윤리적, 가치적 문제, 개념 정의 문제, 사실 설명의 문제인데 뒤에서 다시 또 보시면은 자, 논쟁 문제는 도대체 왜 했냐? 1960년대 미국 사회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시면은 아마 1960년대 미국이랑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인종 문제는 우리나라에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뒤면은 아마 다문화 문제가 커질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전남 지역도 아마 비슷하겠지만 아마 전남 지역 시골 농촌 지역은 다문화 학생 비율이 꽤 높을 거예요. 이제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이제 지방 소도시들을 중심으로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은 학생이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가 이제 진짜 우리한테는 좀 준비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거나 흑백 갈등은 뭐 상관이 없고 환경오염, 지금 원자력 가지고도 많이 싸우죠. 기타 다양하게. 그다음에 전쟁, 그다음에 워터게이트 등등 사회적 쟁점들이 증가하고 있었대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논쟁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결국은 이 의사결정력이라는 게 있어야 시민들이 정확하게 저 문제를 파악하고 내가 내 입장을 취하고 행동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논쟁 문제를 해결할 근거를 어디서 찾았냐면은 미국인의 신조와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 가치, 즉 헌법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판단을 하면은 좋은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게 이 올리버와 쉐이버의 기본 전제였어요. 그래서 이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을 다른 말로 하면은 법리 모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사람들도 이런 이 논쟁 문제를 수업 시간에 다뤄야 된다라는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그 당시 진보적인 생각이었는데, 문제는 그들의 가치 기준이 굉장히 보수적인 미국 헌법이죠. 미국의 헌법은요 청교도 정신을 담고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자, 논쟁 문제 수업은 논쟁 문제와 관련된 입장이나 주장의 타당성을 객관적 자료에 의거해 검증하고 대립 가치들의 우선순위, 뭐가 좀 더 우선의 가치냐를 비교 분석한 다음에 그거를 종합적으로 선택하게끔 하는 게 논쟁 문제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의사결정력 수업을 기르는 게 목표이고요. 자, 교육적 효과로는 첫 번째, 논쟁 문제와 관련된 사실 이해가 증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 판단력. 이건 아까 의사결정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과 상호 협력 태도 똑같죠. 그 다음에 쟁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해결하려는 태도까지 다 비슷합니다. 다만 다루는 문제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결 방법은요. 자, 논쟁 문제는 대부분 기본적 가치들 사이의 대립이 나옵니다. 즉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기본권과 기본권인데,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대표적인 논쟁 문제 수업의 예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 게임하는 셧다운 문제, 그렇죠? 10시면은 초등학생들 게임 못하게 하는 게 초등학생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냐, 아니면은 초등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위이냐, 요 두 개가 부딪힌 거예요. 근데 요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뭐가 더 선하다라고 판단하기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다 보니까 논쟁 문제에 속해지게 된 거고, 이제 그런 거 가지고 학생들이랑 토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과 가치를 종합하여 여러 가지 대안들을 탐색하고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결 과정에서 주의할 요소는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문제는 객관적 증명이 가능해야 되고, 가치 문제는 사실과 다른 분석과 정당화가 요구가 되고요. 가치는 서로 다른 일반성 수준의 작동이 된다. 원래 처음에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모든 가치는 순위를 매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중요한 가치를 나열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생각보다 가치에 대해서 뭐가 더 등수가 높기 때문에 어떤 게 좀 더 좋은 선택이야 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이랑 좀 다른 거고, 가치와 관련된 사실들을 제시함으로써 그 가치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 일반적 가치는 특수한 가치보다 고차원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이 있다. 가치 갈등에 직면하면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지지해주는 가치를 두드러지게 만들고 다른 가치는 의식 뒤에 감추어 둔 채 가치 갈등을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즉 나한테 유리한 걸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보다 이제 뭐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뜻인데, 자 결국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궁극적 가치와 일반적 가치가 있는데 두 개가 이제 충돌할 때는 궁극적 가치를 좀 더 추구하는 태도를 가져야겠죠.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다 궁극적 가치를 우선시하나요? 돈과 생명 중에 점점 더 돈을 쫓아가는 선택들이 많아지고 있죠. 지금 사회면 뉴스를 보면은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천민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자 결국은 돈이라는 일반적 가치가 생명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이겨버리는 상황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을 처음 이야기했던 이 학자들은 당연히 사람이라면 궁극적 가치를 앞세울 거야 라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이 상황에서 무너지게 된 거고, 이게 초등학생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과 수업 시간에 당연히 이런 궁극적 가치와 일반적 가치를 비교를 해주면서 학생들한테 궁극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도 이제는 이 논쟁 문제 수업 모형에 좀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 가치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가치 갈등의 해결책은 궁극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에, 뭐가 더 인간 존엄성에 적합하냐라고 보는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을 했나 안 했나 모르고, 첫날 얘기했구나. 첫날 말씀드렸던 게, 요즘에는 교사들의 교권이 문제가 아니라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학교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장 선생님들이 교사의 뭐 그런 자존심이나 혹은 교사의 그런 마인드 혹은 그런 마음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든 일을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학교를 운영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그 가운데 교사가 다치는 거는 신경을 잘 안 쓰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궁극적 가치의 인간의 존엄성이 다 파괴가 되는 거죠, 교사들이. 그래서 생각보다 요즘에 신규 교사들의 자살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좀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가 요즘 사회의 고민인 건데, 잘 해결 방안이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인간 행위의 궁극적 표준에 일치되게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원리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원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나의 선택을 가지고. 그다음에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가 논쟁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 토대가 되지만, 자, 대안의 결정이 갖는 정당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자, 그다음에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이란 궁극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특수한 가치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즉 예를 들면은 뭐 다양하게 우리가 뭐 새로운 뭐 정책들도 만들고 새로운 기술도 만드는데, 그러한 것들이 점점 인간의 존엄성에 도움이 되는 가치들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자 물론 제가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궁극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예고요. 반대로 궁극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제 최근에 지금 핸드폰에 그 어플이 있나? 잠시만요. 이게 지웠네. 어플 중에 설리반 AI라는 설리반 플러스라는 어플이 있는데,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셨죠. 그다음에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물건 하나씩 갖다 주면서 이제 개념을 가르쳐 준 분이었는데, 이제 결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플이에요. 시각장애인이 앞에 안 보이시니까 핸드폰을 켜고 이 렌즈를 통해서 앞에 어떤 사물을 찍으면은 그 사물이 어떤 사물인지, 그 다음에 사람 얼굴을 미리 저장해 놓으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왔는지 땡땡땡이 앞에 와 있어요 라고 이제 음성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향해서 확장되는 사례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만이나 뭐 박상준 요 용어 그냥 좀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시 같은 경우는 사형제도 굉장히 이제 특히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의 예시입니다. 자, 수학 방법은 첫 번째,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논쟁 문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는 초등교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논쟁 문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3, 4학년은 힘들어요. 3, 4학년은 이 과정을 너무 힘들 거기 때문에 3, 4보다는 5, 6쯤부터 슬슬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시기 전에 의사결정 수업 모형으로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나서 논쟁 문제로 넘어가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사회적으로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론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문제 이유와 배경, 문제에서 쟁점이 되는 핵심 내용 등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은 헌트와 메트칼프는 사회과에서 다뤄야 할 문제 영역을 제시했는데 권력과 법, 종교와 도덕, 인종과 소수 집단, 사회 계급, 성과 결혼, 민족주의, 애국심, 경제 이런 거를 다루어야 한대요. 근데 지금 딱 보면 아시듯이 너무 어려워요, 내용들이. 저거는 고등학교 수업 시간 내에서도 다루기 힘든 내용들이다 보니까 좀 많이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다, 학생들이 다가가기에 라는 비판을 좀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넬슨과 마이클리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똑같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뱅크스 교수님은 좀 더 쉽게 인권 문제, 그다음에 지구촌 문제, 그다음에 핵 문제, 인종, 성차별, 장애, 법질서 등을 다뤘는데 좀 더 쉽게 내려왔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루면 좋겠다라고 주제를 제시하신 겁니다. 논쟁 문제는 사회 구성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찬반 대립이 맞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쟁점은 사회와 시대마다 다릅니다. 즉 쟁점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이 학교에 나오셨을 때 어떤 쟁점이 있을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학폭이라는 쟁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폭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왕따는 있었어도 학폭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 생기고 뭐 새로운 정책이 생기다 보니까 새로운 쟁점도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문제 쪽에서도 있고 지역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환경 문제 등등 다양한 수준의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가치 문제의 명료화입니다. 자, 문제와 관련된 사실과 가치를 구분을 해야 하고요.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된 논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를 구분하고 논쟁의 원인이 된 결국 가치의 대립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 노조에 대해서 항상 뭐 언론에서 말이 많죠. 그 노조에 대해서도 어떤 가치를 더 뭐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뭐 정부 측의 입장을 살 것이냐, 노조 측의 입장을 살 것이냐인데 최근에 며칠 전부터 뉴스에 계속 나오는 거, 그 52시간 근무제, 이제 그거를 옹호하는 쪽과 옹호하지 않는 쪽이 나눠지는데 결국은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요즘 가장 전형적인 논쟁 문제인 것 같아요. 52시간 그게. 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노동자의 인권, 동등한 대우, 분배의 평등과 같은 가치를 주장하는 반면에 경제단체는 기업의 자율성과 이익, 자유와 경쟁과 같은 가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가치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냐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인데요. 사실 저희가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 똑같은 글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글자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있는 개념의 수준이 달라버리면은 아예 다른 얘기로 가버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용어 정의를 굉장히 잘하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 A라는 용어를 이렇게 보자고 합의하고 시작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된 용어 정의에서는 도대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뭐냐라고 약속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 제가 뉴스를 듣다가 본 게 프리랜서들이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옛날에 비해서. 근데 프리랜서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지.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업체에서 100만 원을 받고 어떤 영상을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은 그냥 민사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못 받으면은 그냥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은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노동자의 개념이 많이 다른데 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프리랜서들을
넣을 때와 넣지 않을 때 수치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수치 자체로 그 뒤에서 토론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찬반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는 측은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비정규직 제로를 공약한 정부가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정규직 전환이 임용고시를 치르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용고시를 놓고서는 과도한 줄 세우기 경쟁으로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해친다는 주장과 정규직 교원 선발은 반드시 임용고시를 통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10명을 뽑고 어떤 지역에서는 40명을 뽑는 거예요. 똑같은 과목에서. 그래서 합격 점수가 또 다른 거죠. 이렇게 되니까 임용고사라고 하는 게 공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에서 수업 시험과 면접을 보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정규직 전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나 초등 스포츠 강사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제도의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안정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만을 고민하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형태로서 저에게 고용을 안정시켜달라. 단 한 번도 교사들, 교원단체들에게 이 사업이 필요한지 타당한 근거를 내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체육 수업의 질이나 영어 수업의 질의 향상은 정식으로 채용된 교원들에 의해서 높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간제 교 네. 이런 문제들 진짜 실제로 지금 현장에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도 뭐 제가 정책자가 아니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똑같은 이제 비정규직인데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비정규직과 유럽에서 생각하는 비정규직의 개념이 아예 다르대요. 그래서 이 뒤가 제가 개념학습 모형을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생각하는 외국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정규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덴마크에 와서 만나고 인터뷰한 분 중에 제일 행복해 보이시는 분입니다. You are the top person who has the happiest smile. Yeah. Okay. Actually, I've been young for 14 years. So I didn't have to smile then. I had to smile when I came here. And I've been here for around 8 years now. And I smile every day I go to job because I have so fantastic colleagues. 죄송해요. 자리를 좀 찾아서. 여기? 업무 방해. Are we bothering you? No. Because we have so many things to ask you. Okay, 일하시는 동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So, why you why you chose to become a part-time worker? Yeah. Oh, I had the schooling I wanted to do, and then I kept my job to go through school, and I just decided I like this job. I stayed. 만약에 이제 차이가 생긴다면 풀타이머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막 되게 이제 극심하게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은지. Depends how much time they demand of me. I take dance classes in my spare time. That I would like to keep out my friends and family. What if not the welfare, but you as a part-time worker, you get less pay? Like 20% cut down. I would look at my finances and decide, because I love my job. I like to keep working here. So it all depends if I can financially stay. And also, if I can comment on, there is a legislation in Denmark. If the companies
이 제도가 있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노사간에 합의해서 일정한 수준을 합의할 수 있으면은 훨씬 좀 북유럽에는 최저임금 제도를 법으로 방지한다고요. 네, 뭐 아예 관점이 좀 다르죠. 여기는 진짜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가는 거고, 우리나라는 정규직이 못된 사람이 비정규직 한다라는 관념이 강하다 보니까 같은 개념이더라도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은, 자, 당사자들이 지지하는 입장이나 주장을 관련된 사실들과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서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학생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이제 좀 비교를 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제3자의 입장을 선택을 해놓은 게, 의사결정 수업 모형은 내 문제예요. 내 집단의 문제인데, 논쟁 문제 수업 모형에 의사결정 수업 모형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즉, 학생들은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을 하러 올 때 내 문제라고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는 재판관이야 라고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즉, 너희 둘이 싸우네. 너 입장 말해봐. 너 입장 말해봐.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 요거인 거지. 어떤 문제를 내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했 10시 셧다운 제도를 이야기를 할 때 당사자의 입장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선택을 하게끔 해라. 인데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이게 학생들이 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막 흥분해 있어요. 게임을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왜 게임을 못하게 하냐 어른들은 하면서 좀 감정적으로 가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최대한 막아주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좀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의 전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립되는 가치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기본적 가치인지 혹은 특수한 가치인지, 어느 것이 사회적 가치인지 개인적 가치인지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공공시설에서 금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흡연권이 먼저냐, 건강권이나 환경권이 우선시해야 할 것이냐를 비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기본적 가치들 사이에 대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가치가 우선하는지를 선택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수업 모형처럼 자, 대안을 이제 탐색하고 결과를 예측해야 되는데, 자, 논쟁 문제와 관련된 사실과 가치를 종합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대안들이 가져올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 아까랑 똑같이 예측해 본 다음에, 자, 요게 우리 사회에 어떤 가치가 좀 더 긍정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판단 근거에 두고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야겠죠. 그래서 다음에 자신의 선택을 실제 사회생활의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즉, 문제 해결이든 탐구 학습 빼고 논쟁 문제, 그 다음에 의사결정, 문제 해결 다 마지막은 다 실천이 들어와요. 지금은. 그래서 실천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입니다. 자, 교사는 대체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취하고 학생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켈리라는 사람은 교사의 역할을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중립적 공정형입니다. 자, 논쟁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들을 학생들에게 다 안내해줘요. 얘들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 다양한 관점을 알려준 다음에 교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요. 다양하게 알려주고 학생들은 거기서 선택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공적 신분으로서 교사의 중립성, 절차의 공정성 유지 등등을 지시받고 있지만, 즉 교사가 어떤 의견을 이야기해버리면은 학생들이 거기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말을 하지 말자라는 게 중립적 공정형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나친 중립성의 유지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건 뭐냐면은 저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뭐 수업 모형이나 사고력도 가르치지만 가치도 가르쳐야 되거든요. 가치 자체를 안 가르치실 수는 없어요. 근데 가치 상대주의로 빠져버리면은 너가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니 난 널 무조건 존중해. 요건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가르쳐야 하지만 중립적 공정형을 선택하다 보면은 그런 가치를 못 가르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념을 가진 공정형은 학생과 동등한 위치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면서 문제 해결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즉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향이 분명하지 않고 바람직하다가 생각보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교사인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교사의 권위를 통해서 주입식으로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드 같은 경우에는 6가지로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공정한 의장형입니다. 교사와 학생이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토론하는데 교사의 의견은 말하지 않고 토론을 공정하게 진행을 합니다. 자, 교사 역할을 소극적으로 축소하고 교육 목표를 달성하려 하겠죠. 즉 아까 켈리에서 중립적 공정형과 비슷해요. 켈리의 중립적 공정형과 하우드의 공정한 의장형이 비슷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선 사실은 이 중립적 공정형을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냐면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회과 내에서 원래 가장 적절하다고 봤던 건요, 여기 밑에 거예요. 신념을 가진 공정형. 즉 교사가 어떠한 가치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이거를 가르치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다만 주입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립적 공정형처럼 다양한 관점 다 알려주고 학생들이 다 선택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실은 말이야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마지막에 밝히는 것을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념을 가진 공정형이 원래 소셜 스터디스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논쟁 문제 수업도 마찬가지로 인지주의적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네,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 가치와 일반적 가치에 의거해서 가치를 나열하고 그 우선순위에서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한계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지금 모든 모형의 한계는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 모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형을 함께 쓴다면은 이런 한계들도 다 극복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교사는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나 보수적 가치와 규범을 주입할 위험을 안고 있는데 논쟁 문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갈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좋은 면이 아니라 안 좋은 면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래 의도와 달리 학생들이 사회의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역시 우리나라 사이가 안 좋은 나라야 뭐 이런 것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선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 가치, 그 다음에 궁극적 가치인데 처음에 헌트와 메트칼프가 나왔고 이런 법리적 모형을 이야기할 때 나타났던 게 처음 이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의 기준을 미국의 헌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미국의 헌법은 백인들이 만들었고 청교도인이 만들었어요. 즉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헌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 미국에서 보면은 기득권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득권층의 기본적인 원리인 헌법에 의해서 가치 판단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 외의 소수 집단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갈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 한계로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저희가 지금 이야기한 거를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문제의 해결 과정을 가르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근데 다만 첫 번째,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자, 문제 해결 수업 모형과 의사결정 수업 모형은 자기 문제예요. 근데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은 제3자의 문제고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성격이 다릅니다. 문제 해결 수업 모형은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접하는 일상적 문제를 다루는 게 문제 해결 수업 모형. 의사결정 수업 모형은 개인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다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은 논쟁 문제 또는 사회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근데 이제 의사결정 수업 모형은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들어가겠죠. 네, 문제 해결 방식도 살짝 다릅니다. 자, 문제 해결 학습은 일상적 문제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의 대안을 검토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결정 수업 모형은
뭐 사실 탐구도 하고 가치 탐구를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의사결정 수업 모형이고요. 세 번째, 논쟁 문제 수업 모형 같은 경우는 사실과 가치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두 가지를 통합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성격도 문제 해결 수업 모형은 과학적 자료를 다루긴 하지만 신문기사나 이런 것도 다뤄요.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문기사가 객관적인 자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참고로 신문기사는 굉장히 주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내가 만약에 신문기사를 쓸 거다 라고 하면은 신문기사에 있는 통계자료 있죠. 통계자료도 자기들 통계자료 말고 진짜 리서치 기관에서 한 통계자료 정도는 어느 정도 과학적 자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기자가 쓴 기사문 자체는 객관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적 정보와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수업과 논쟁 문제 수업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자료, 좀 더 과학적인 자료를 많이 쓰는 게 의사결정 수업 모형이랑 이제 논쟁 문제 수업. 그다음에 문제 해결 학습은 일상적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과학적 자료도 쓰지만 일상적 자료도 쓴다 정도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국내 배구계를 떠났던 이재영의 복귀 여부를 놓고 논란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이재영의 사과를 전제로 했지만 MBC 취재 결과 피해자들은 사과를 받는 대신 명예훼손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홍기성 기자입니다. 개막을 사흘 앞둔 여자배구 미디어데이. 행사장에 축하 꽃다발 대신 시위 트럭과 함께 근두 화환이 배달됐습니다. 학폭 논란으로 국내 무대를 떠났던 이재영과 페퍼저축은행 측이 한 달 전 두 차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에 분노한 팬들이 행동에 나선 겁니다. 가벼운 자리였다고 선을 그은 김영실 감독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해명도 내놨습니다. 오히려 비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구단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감독님들도 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확인만 안 해도 그러면서도 사과를 전제로 내세웠습니다. 팬들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라든지 반성의 시간, 선생님이 적번에 알려야 되는 거고 우리 구단에서도 그런 좌충우성을 두는 이유도 없고요. 네, 전형적으로 궁극적 가치와 일반적 가치가 좀 뒤집혀 있는 사례였는데, 여튼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우리가 발굴하냐가 사회과에서 어떤 수업을 하냐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시작하면 6시 넘을 것 같은데 너무 길죠? 제가 그 카톡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30일 날 체육대회를 전부 다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